좀 넉넉하게 적는 게 제가 강의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좋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틀 진행을 하고 Q&A에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공학관의 명칭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플라스틱 공학관 이렇게 하시면 유튜브에 저희 영상이 몇 개가 뜬 적이 있었는데 댓글에 이제 중국에서 플라스틱으로 떡까지 만드냐면서 선생님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작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네, 그냥 거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네. 플라스틱 공학관 명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플라스틱을 쌀처럼 씻고 빻고 이렇게 막 치대고 해가지고 다른 물건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저희가 만든 프로세스가 광학관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어서 플라스틱 광학관이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그리고 사실 플라스틱, 광학관 이 두 가지의 단어는 절대 붙지 않을 두 개의 단어잖아요. 근데 저희가 두 개를 붙여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잘 기억하고 싶고 되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플라스틱 베이커리 아니면 플라스틱 정류장 아니면 플라스틱 등등등 이렇게 약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명칭이다, 이렇게 저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저희의 처음 아이템이에요. 플라스틱 공학관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모아서 만들어낸 첫 번째 아이템인데요. 튜브 짜개라고 하고요. 튜브형 물건들을 끝까지 쓸 수 있게 도와주는 다회용의 플라스틱 물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쁘죠? 네. 저희가 이 디자인이나 미관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사실 재활용을 해서 쓰는 물건들이나 이렇게 친환경적인 물건들은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모양보다는 어떤 그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디자인이 그렇게 예쁘다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고, 굉장히 약간 에코하지만 약간 지루하다, 그런 느낌들이 지금까지는 조금 대부분이었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저희는 플라스틱 공학관의 이 아이템을 제작할 때 일단 무조건 예뻐야 된다. 재활용 제품은 무조건 예뻐야 된다. 갖고 싶어야 하고 소유욕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5초 만에 쓰이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뚜껑으로 만들어지는 물건이 또 5초 만에 버려지면 안 된다. 다회용의 물건을 만들어야 하고 사용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처음 만들어낸 아이템입니다. 이 아이템은 저희가 시민분들이 플라스틱을 모아서 보내주시는데요. 그분들께 리워드 제품으로 나가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을 저희는 보통 많이 쓰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엄청 예쁘게 사진을 또 찍어서 막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홍보 효과도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스테디셀러 효자 아이템입니다. 플라스틱 공학관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 위에 가장 위에 보이는 프레셔스 플라스틱이라는 배지는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시스템의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2013년에 데이브 하켄스라는 기획자가 기획해낸 방법이고요. 프레셔스 플라스틱이라는 명칭답게 플라스틱을 이제 어떤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쓰레기로 보는 게 아니라 나무나 돌 이런 것처럼 가치 있는 자원으로 생각할 때 플라스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해낸 그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재가공하는 어떤 필요한 기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도면부터 시작해서 수거하는 방법들,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별 특성들, 가공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 디자인적인 요소들까지 어떤 물건을 디자인할 때의 팁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죄다 오픈소스로 무료로 업로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가지고 프레셔스 플라스틱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죄송해요. 사실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이 프레셔스 플라스틱이라는 이 시스템을 이집트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이집트에서 인턴십을 하던 중에 플라스틱 쓰레기? 일단 쓰레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집트는 저희 나라보다 훨씬 현저하게 낮아요. 그 길 가다 보면 그냥 쓰레기가 천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프로젝트에 제가 인턴십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까 뭐 프레셔스 플라스틱 홍콩, 프레셔스 플라스틱 LA, 프레셔스 플라스틱 상하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 프레셔스 플라스틱 서울에 없을 이유는 또 없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전달을 해줬고 그 친구가 이제 이걸 사업화 시키게 됐죠. 그래서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게 돼서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 사업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레셔스 플라스틱 서울은 이 전체적인 기획 사업의 명칭입니다. 프로젝트의 명칭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캠페인과 온라인 플랫폼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스틱 방앗간에 이제 참여를 해주시는 시민 참여자분들을 저희는 참새클럽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단체로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둥지클럽이라고 부릅니다. 참새 아시죠?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참새들처럼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은 그런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이 시민 참여 캠페인과 온라인 플랫폼을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레셔스 플라스틱 기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가지의 기계가 있는데요. 분쇄기, 사출기, 압출기, 압축기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플라스틱 판재를 만들 수 있는 열전사기, 시트프레스 이렇게 5가지의 기계를 저희는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일반 공장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석유 추출을 할 때에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원재료인 펠렛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저희처럼 플라스틱 뚜껑을 모아서 분쇄해서 사용하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가열을 해서 재석영을 하는 과정은 일반 여느 다이소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또 이게 프레셔스 플라스틱이라는 이 플랫폼이나 이 시스템이 작은 범위의 지역을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기계를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플라스틱을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였어요. 사실 글로벌보다 로컬이다라는 이런 캐치프라이즈가 좀 뜨고 있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플라스틱을 모아서 문제 해결을 동네에서 해야 이 큰 단위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게 다 아무래도 영어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하려고 다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다 번역을 해서 프레셔스 플라스틱 서울 홈페이지에 이렇게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기계 제작 파트를 보시면 이렇게 기계 제작에 필요한 자료들이 한글로 다 번역이 돼서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혹시 해보고 싶으시다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방앗간의 제품 제작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참여 캠페인, 둥지클럽, 참새클럽을 통해서 이렇게 플라스틱이 그리고
작은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펼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희가 모으는 플라스틱은 두 가지 종류인데요. 하나는 병뚜껑, 음료 병뚜껑, HDPE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PP라고 하는 플라스틱인데요. 그 두 가지만 저희 재료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플라스틱 재질이 그런 거인 만큼 가열하는 과정에서도 오염물질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그 두 가지 재질만 저희는 모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색클럽에 이제 신청을 해요. 청색클럽에 신청을 해서 작은 플라스틱을 막 모으기 시작합니다. 혹시 청색클럽이신 분? 여기까지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모으기 시작합니다. 막 모아서 저희에게 두 달에 한 번씩 보내주세요. 수가 기간에 맞춰서. 그럼 저희는 그 모인 플라스틱을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뭐 PP인지, 이거는 쓸 수 있는 플라스틱인지, 이거는 못 쓰는 플라스틱. 예를 들어 병뚜껑이라 할지라도 맥주 뚜껑의 경우는 안에 고무 패킹이 붙어 있어요. 탄산이 새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재활용이 불가능해요. 재질끼리 모여 있어야만 할 수 있는데, 고무는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류는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서 저희는 또 세척을 합니다. 오염물질이 남아있으면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가공이. 그래서 세척을 하고, 그리고 분쇄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쇄기로 분쇄를 해서 작은 가루로 만들어내고, 그 가루를 이제 사출기라는 기계에 주입을 시켜서 녹여서 금형 몰드에다 주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떼어내면 튜브 짜개가 완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 뚜껑, 분쇄된 플라스틱, 그리고 튜브 짜개,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템들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튜브 짜개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카라비너라고 하는 가방고리 아시죠? 이렇게 등산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에어팟이나 마스크를 이제 가방에도 걸 수 있도록 하는 용도고, 참새분들이 지어주신 이름은 참새고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뭘 같으세요? 네, 저희가 비누 받침, 비누나 액세서리 등 작은 것들을 담아놓을 수 있는 트레이를 저희가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은 지구 받침대입니다.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 제작을 하나 하려고 협업을 하는 건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간 대고용 의자 같은 그런 소가구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재료로 저희가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참새클럽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새클럽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홀수달 초에 모집을 받고요. 그리고 짝수달 말에 수거 기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저희가 먼저 시즌 1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즌제로 운영을 할 생각은 없었고, 저희가 상시 오픈을 하려고 했었어요. 상시 모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픈한 지 한 사흘 만에 900분이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되게 작은 규모의 다 일일이 손으로 하는 수작업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인프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만큼의 한계치를 선정해보자 했을 때 2,000분, 시즌당 2,000분이 우리가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시즌제로 전환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시즌 1에 2,000분 해서 수집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시즌 2는 9월 1일 날 10시 정도에 오픈을 했는데 한 3시 정도에 마감이 됐어요. 정원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당연히 답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지구를 지키고 싶다. 이 사람들은 지구를 너무 지키고 싶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청색클럽에 신청을 하시면 이렇게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모아주세요. 근데 집에서 모으셔도 되고 모으시는 양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건 정해진 게 없어요. 많이 모아주셔도 적게 모아주셔도 저희는 리워드 하나만. 왜냐면 플라스틱은 많이 쓰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많이 보인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은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플라스틱이 복합 재질이면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한국엔 너무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청색클럽을 참여해 주시면서 아신다면 저희의 목적은 달성이 된 거니까 그렇게 수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택배로 보내주세요. 택배로 보내주시면 그 안에 사실 이게 어렵나 봐요. PP라는 재질이 있는 것도 HDP라는 재질이 있는 것도 사실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그리고 플라스틱에 써있지 않아서 치약 뚜껑 같은 경우는 PP거든요. 치약 뚜껑 같은 건 PP인데 이게 꼭 PP가 아닐 수도 있어요. PP라고 써져 있어야만 저희가 PP구나 하고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치약 뚜껑 같은 경우는 치약 자체에만 뚜껑의 재질이 적혀 있고 치약 뚜껑에는 재질이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걸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 저희가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게 됩니다. 사실 이게 저희의 한계라기보다는 플라스틱을 제작하는, 생산해내는 어떤 이 기업들과 이 정책이나 제도적인 어떤 그런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청색클럽의 큰 목소리와 함께 저희가 운동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주신 플라스틱을 모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척, 분쇄, 재가공 과정을 통해 리워드를 만들어서 리워드를 다시 보내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3는 내년 3월 모집 예정이에요. 내년 3월이 모집 예정이고 그 모집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림받겠다라고 대기 예비 참새님들이죠. 대기를 신청해주신 분들만 어제 날짜로 한 35,000분? 35,000분 정도가 대기를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선착순 2,000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하고 싶으시다면 화이팅! 그리고 다음은 둥지클럽입니다. 둥지클럽은 사실 저희 초기 기획에는 없었어요. 둥지라는 말이 이제 청새들이 모이는 단체를 둥지라는 명칭으로 칭했고요. 청새분들이 그렇게 생활에서 모아주시다 보니까 자꾸 더 모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지구를 지키고 싶어서 작은 플라스틱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모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병뚜껑 수거함을 설치하시던지 아니면 선생님 청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과 학급에서 이게 아주 좋은 교육 자료잖아요. 재활용 순환에.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던지 하는 그 주변으로 널리 알리는 청새님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카페 오는 사람들이 병뚜껑 같이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도서관에서 병뚜껑이 많이 나온다. 사무실 매일 출근하는데 거기 매일 음료수 마신다. 병뚜껑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목소리들이 저희에게 먼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단체를 해볼까가 아니라 이 참여하시는 개인들이 먼저 단체로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저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주신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둥지클럽이라는 캠페인을 따로 기획을 하게 됐어요. 둥지클럽은 단체로 참여하시는 거여서 저렇게 사진에 보이는 수거함을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둥지클럽 담당자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긴밀하게 소통을 해요.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수거해야 되는지, 뭐 언제 보내주셔야 되는지 등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서로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 아직 모으고 계신 단체들도 있고 뭐 이미 보내주신 단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베타 테스터를 진행을 해본 거고요.
내년에는 이제 이 베타 테스터 경험의 기반으로 정식 둥지 클럽 캠페인을 이제 개설할 예정인데요. 그 내용은 사실 지역에서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지역에서 택배로 보내주시는 플라스틱들을 보면 사실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뭐 플라스틱 뚜껑들이 막 들어있는 택배를 딱 열면 이제 그게 우체국 택배로든 뭐로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예를 들어 광주에서 보내주신다, 서울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어떤 그 부가적인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렇게 들어가는 에너지들이 이게 밸런스가 맞나? 상쇄가 되나? 그런 고민이 계속 드는 거예요. 박스 쓰레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 총 시즌 2번 진행하면서 2,600개가 넘는 박스가 저희에게 왔어요. 대부분 재활용 박스를 사용해 주시긴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원의 낭비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탄소 발자국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둥지클럽은 내년에 지역에 있는 환경을 의지로 하고 있는 공간들 생협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로웨이스트샵, 비건 카페 아니면 환경운동연합 사무실들 등 환경을 의지하려 하고 있는 공간들을 저희는 섭외를 해서 지역 수거 거점으로 삼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계시는 분은 그냥 직접 가서 거기에다가 모아주시는 거죠.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부산에 가까이 있는 곳에 가서 직접 모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발전을 조금 시켜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라스틱 방앗간과 둥지클럽, 청색클럽에 대한 설명은 조금 그렇게 해드렸는데요. 이제 플라스틱 방앗간을 6개월 동안 진행을 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SNS 하시나요? 페이스북 쓰세요? 인스타그램 쓰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는 인스타그램을 씁니다. 인스타그램 비슷한데요. 인스타그램 저희 팔로워가 14,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해시태그인데 해시태그 게시물 수가 이 정도 되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 15,000개씩이 다 넘었더라고요. 15,000개씩이 다 넘었고 그리고 여기는 트위터인데 트위터는 이제 뭐 플라스틱 뭐 페이스북에서 공유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리트윗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 플라스틱 방앗간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 대상이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SNS 채널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활용하는 그런 홍보를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홍보라기보다도 홍보를 먼저 시작하기도 전에 트위터에서 이렇게 공유가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픈한 지 사흘 만에 900분이 신청을 해주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는 가장 긴밀하게 소통을 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랑 가장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그리고 디자인이 조금 귀여워요. 저희 디자인이 되게 어떤 캠페인에 참여하는 그런 느낌이 귀여운 느낌인 거예요. 조금 보여주고 싶은 느낌? 그런 이미지로 브랜딩을 해서 조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들어왔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 머물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투라든지 들어가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되게 신경 써서 제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팀이 서울환경연합의 미디어 홍보팀이에요. 미디어 홍보팀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쪽에 되게 신경을 쓰게 되고 힘을 쓰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도움이 되었던 게 다음 내용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유튜브는 보시나요? 네.
저희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비영리 시민단체 유튜브로는 거의 최초로 구독자가 1만 명을 달성하는 그런 쾌거를 11월에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라는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희가 그 컨텐츠가 되게 잘 돼가지고 이렇게 1만 명이 된 것 같은데 저희의 소식을 공유하고 알리는 데에 있어서 유튜브만큼 좋은 채널이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글을 점점 덜 읽는 세상이 되잖아요. 글을 점점 덜 읽는 세상이 되고 누군가가 읽어줘야 하는데 그러는 방법에서는 유튜브가 가장 좋다. 그리고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 방앗간의 작업기를 저희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플라스틱 방앗간의 작업기는 이제 뭐 플라스틱 수거하는 방법, 수집하는 방법, 뭐 제작하는 과정, 그리고 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저 위에 보시는 스브스 영상이 조회수가 200만이 지금 됐는데 저 영상이 뜰 때 이제 저희가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바로 댓글 읽기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유입된 구독자가 계속 머물게 하는 것, 그것도 어떤 저희의 꿀팁 뭐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 이후로 그 인터뷰나 촬영 이런 의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잡지, 뭐 신문, 인터넷 뉴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그 KTV 이런 곳에서, 그리고 여기는 로이터라고 하는 영국 통신사인데 네, 이렇게 취재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덕을 봤습니다. 스브스의 덕을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도움이 되었던 방법은 대상 그룹을 특정화시키는 타겟팅을 했다는 점인데요. 여기 보시는 부분은 그 플라스틱 방앗간 인스타그램 팔로워예요. 그래서 18세부터 24세, 25세부터 34세, 35세부터 44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자가 92%, 여성이 9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전 설문조사입니다. 사전 설문조사는 여성이 90.5%, 그리고 사후 설문조사는 이제 플라스틱을 보내주기까지 한 그 모든 프로세스를 참여한 대상을 하는데요. 거기는 93% 정도가 여성이에요.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사실 기획을 하고 처음 시작을 할 때 이걸 기획을 하진 않았어요. 누군가가 이걸 좋아하면서 참여를 하겠다라고 생각은 했고, 근데 이게 20, 30대 여성일 거다라고는 저희가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확한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조금 타겟으로 해서 조금 더 입맛에 맞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환경연합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인데 이렇게 뭐 명확한 타겟팅, 뭐 입맛에 맞는 뭐 유튜브 약간 이렇게 조금 생소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활용을 하고 이렇게 환경을 신경 쓰는 것은 올드하고 이렇게 지루한 것이 아니고 참여하고 싶고 진짜 해보고 싶고 참여한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것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해진 대상층이 만들어진 게 저희는 또 저희에게 큰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여담이지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조금 조명을 받으면서 행사를 같이 해보자라고 이제 많이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뭐 국제도서전이라든지 아니면 비건 페스타라든지 이런 행사들도 결국은 주요 대상층이 20, 30대 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도대체 20, 30대 남성들은 뭐 하지? 약간 그런 조금 우스운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이제 고민 부분입니다.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플라스틱 방앗간이 자원순환에 있어서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어디에 있지? 그 고민을 저희는 했어요. 사실 지금 진행을 하다 보면 플라스틱 뚜껑이라든지 이런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끝인가? 그런 고민이 듭니다. 보내주시기만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까? 사실 이게 우리 집에서 분리배출을 해서 이게 선별장으로 가는 것과 분리를 해서 플라스틱 방앗간으로 보내는 것,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쓴 플라스틱을 쓴 사람으로서의 어떤 책임은 끝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은 플라스틱 방앗간으로는 안 됩니다. 네, 불가능해요. 그래서 플라스틱 방앗간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안이 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이제 이게 모여서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내고, 그 사회적 담론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게 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들이 더 궁금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약간 뭐랄까, 나는 환경을 위한 활동을 한다 라고 느끼시면서 보내주고 싶으신 거겠죠? 하지만 근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에 엄청 많은 품과 플라스틱이 1950년대에 최초로 개발되었는데 2015년까지 사용된 플라스틱은 8,300만 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쓰레기가 돼서 버려진 플라스틱은 약 70%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5,800만 톤 정도는 지금 몇 년이지? 한 70년 정도? 70년 정도는 계속 바다 어딘가를 떠돌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저희는 지금 플라스틱을 심지어 먹고 있습니다. 밥상에 플라스틱이 올라오고 있어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 21g 정도의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1년 동안 배출하는 플라스틱의 생산량은 한국인들이 1년 동안 생수 페트병만 봤을 때 지구를 몇 바퀴 돌까요? 한국인입니다. 전 세계 아니고 지구를 돕니다. 10바퀴 하고도 0.6바퀴를 도는데요. 10.6바퀴를 도는 거예요. 지구를. 한국인이 사용한 것만 했을 때. 그럼 전 세계는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 커피컵 아시죠? 그 컵을 1년 동안 사용한 것을 쌓으면 달까지 닿는다고 합니다. 고작 1년이에요. 10년도 아니에요. 플라스틱의 사용량은 그렇게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문제는 뭐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재활용을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재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플라스틱을 덜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스틱 방앗간이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활용보단 재사용보다는 안 쓰는 게 답입니다. 네, 그래서 플라스틱 방앗간 혹은 분리배출을 깨끗하게 잘하기, 재사용, 비닐봉지 다시 쓰기, 그리고 뭐 백화점 말고 아까 진행하셨던 플리마켓처럼 새로운 물건들을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사용했던 물건들을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감축은 제로 웨이스트 부분에서도 조금 말씀드릴 건데 일회용품 안 쓰기, 플라스틱 제품 사지 않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대나무 빨대, 손수건, 텀블러, 면 마스크 등등의 내용이 있는데 사실 쉽지가 않죠.
그쵸? 네, 저도 텀블러 맨날 들고 다니고 빨대 맨날 들고 다니는데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몸은 불편해도 마음이 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말씀을 하나 못 드린 게 있는데 아닙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민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플라스틱 방앗간을 시민 참여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긴 했는데 캠페인 그리고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명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이런 곳들과 콜라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알맹상점회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망원동에 위치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샵인데요. 책도 쓰시고 금자님, 네, 조금 유명하신데 약간 이런 제로웨이스트 샵계의 어떤 스타세요. 네, 그분이 운영하시고 계시는 상점이고 거기에서 저희는 플라스틱 수거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수거 거점 중에 한 곳으로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남환경연합이랑 함께하는 성남 신흥의 아리백이라는 자원순환 센터예요. 이쪽도 이제 플라스틱을 그쪽으로 다 모아서 모아주시면 거기에서는 이제 그 모아준 양만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캐시라든지 쿠폰 같은 거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수거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도 이제 병뚜껑을 수거해서 저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역 수거 거점입니다. 카카오톡 쓰시죠? 네,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메이커스라는 플랫폼을 카카오에서 새롭게 런칭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캠페인을 함께 해보고 싶다는 제의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모래성점이라는 곳은 아시나요? 모래성점은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인데 이렇게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는 그런 샴푸바 그런 용품들, 제로웨이스트 용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상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랑도 저희가 새로운 상품을 런칭하는 협력을 하고 있고요. 떠머시라는 곳은 화장품 브랜드예요. 근데 여기도 먼저 연락이 와서 함께 해보고 싶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기가 PP인데 이거를 사용하신 분들한테 다시 수거를 받아서 플라스틱 방앗간을 보내주고 싶다라고 연락을 해주셨고 에코스토어는 리필스테이션이라고 아시나요? 리필스테이션 세제 이렇게 통 들고 가가지고 쭉쭉 따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가게들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뉴질랜드 친환경 세제 브랜드예요. 여기서 이제 그 커다란 통을 다시 뉴질랜드로 보내서 세제 채워서 다시 받아야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비행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이 뭐가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랑 함께 해보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여기에 특이한 점은 사탕수수로 만드는 플라스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탕수수로 만드는 HDP라고 하셔서 저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재질이라 조금 기대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비건 페스타는 저희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오프라인으로 참새님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직접 가지고 오셔서 직접 분류하고 직접 리워드 받아 가시는 작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진행하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이후의 스텝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곳들과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시도를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게 시즌 1에 2,000분, 시즌 2에 2,000분, 그리고 대기하고 계신 33,000분, 그리고 여기 4,600분은 플라스틱 일기라고 하는 온라인 챌린지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하루에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찍어서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인증을 해보는 건데 자기가 쓴 플라스틱이 얼만큼인지, 하루에 어떤 플라스틱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 플라스틱을 안 쓰려면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하는 그런 자기 고민을 좀 쌓는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4,600분. 그래서 다 더하면 41,600분이 저희 지금 고작 6개월 만에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하고자 저희 플라스틱 방앗간의 문을 두드린 분들인데 이분들의 목소리를 그냥 플라스틱 문제야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기에는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어떤 사회적인 담론을 제시하고 그 담론이 사회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환경경합이 가장 잘하는 게 그런 거라고 저희는 또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기업들 만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 목소리를 모아서 정책 제안하고 정책을 바꾸고 그래서 기업들이 그 제도에 제한이 걸려서 변화하고 그게 환경경합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세계 지도고 여기가 유럽 부분이고 여기가 한국입니다. 이 맵은 아까 말씀드린 그 프레셔스 플라스틱이라는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곳들을 표시해 놓은 맵 지도예요. 그래서 유럽 쪽 보시면 뭐 되게 많은데 저희 이쪽 보시면은 4개, 그래서 한국이 7개, 지금 7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연락을 조금 받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기계 비싸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튜브짜게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하는 연락들을 받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플라스틱 재활용을 해서 어떤 상업적이라든지 사업적이라든지 디자인적이라든지 이용을 하고 활동을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저희가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넣은 건데 여기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둥지클럽처럼 이렇게 플라스틱 방앗간 혹은 뭐 플라스틱 베이커리 아니면 뭐 플라스틱 정미소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 거제에도 제주도에도 목포에도 안동에도 이렇게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길 수 있도록 저희는 교육을 조금 해드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 지원해드리는 그런 계획을 내년 내후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꿈은 이제 저희 플라스틱 방앗간으로 올 플라스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 방앗간에 문을 닫는 약간 그런 꿈도 꾸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3번 갔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광주를 갔는데 광주에 있는 어떤 마을 공동체에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갔었어요. 되게 특이한 게 거기는 80대 어르신들하고 20대 청년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왔어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시니어 클럽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막 오셨었거든요. 사실 플라스틱 방앗간이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프로세스를 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생각 필요로 하는 디자이너 그룹이라든지 스타트업, 소셜벤처에 보내기 하면 이제 네트워크의 한 단체가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 플라스틱 방앗간은 이렇게 그런 여러 단체들이랑 단위들의 니즈와 수요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간 다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프레셔스 플라스틱 네트워크 코리아를 저희가 구축을 해보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제가 요청을 받을 때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준비를 해보았는데 제로 웨이스트 뜻은 아시죠? 네, 쓰레기가 없는 것.
쓰레기가 없는 것. 근데 단순하게 쓰레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품들이 쓰레기 매립지나 소각장, 바다에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인터내셔널 알리언스라고 이렇게 국제적인 동맹 같은 게 있나 봐요. 거기에서 내놓은 정의는 모든 제품, 포장, 자재를 태우지 않고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토지, 해양, 공기로 배출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생산, 소비, 재사용 및 회수를 통해 모든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저는 이거를 찾으면서 발표 준비를 하면서 이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지금 이 21세기에 산업혁명 4차가 일어나고 있고 플라스틱 왕국에다가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지금 이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긴 했는데 그건 좀 뒤에서 말씀 또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 두 가지의 개념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아실 수도 있겠는데 크레이들 투 그레이브,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 문장은 이제 지난 산업혁명으로 일어나면서 이 모든 물건들이 다 너무 많아졌잖아요. 소비지상주의가 되었죠. 자본주의를 넘어서.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너무 물질적인 것들이 다 그냥 버려지는, 그 생산이 돼서 그냥 바로 버려지는 물건들의 프로세스를 뜻합니다. 하지만 크레이들 투 크레이드, 요람에서 요람으로는 제품이 사용 후에 쓰레기가 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사용이 이루어지는 선순환적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한 디자이너는 체리나무의 이 개념을 비유하기도 했는데 체리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고 꽃이 떨어졌을 때 이제 그게 땅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썩잖아요. 자연스럽게 썩어서 그게 버섯, 미생물, 곤충에게 다시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가 어떻게든 나무로 이어져서 다시 열매가 되는 그 선순환적 메커니즘을 의미하는 그런 시스템의 디자인이 세상에 필요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럼에 있어서 업사이클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그 리사이클링은 재활용이라는 말인데 다운사이클, 업사이클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또 나누더라고요.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질이 떨어지는 재활용 방식을 다운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재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재활용 프로세스가 거의 다 다운사이클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질이 섞이거나 복합 재질이 되거나 오염물질이 섞였을 때 이제 이게 질이 떨어져요. 나오는 플라스틱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두 번, 최대 한 번이 플라스틱 재활용의 어떤 한계라고 발표를 하고 말하거든요. 그걸 다운사이클링이라고 말하는데, 업사이클링은 반대죠. 이제 이걸 재활용함에 있어서 이거를 계속 쓸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그럴 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최초로 생산되는 그 물건이 업사이클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최우선의 과제이겠죠? 업사이클링을 하려면. 인위적인 가공 없이 재료 본연의 성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제 이게 건강하게 자연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생물학적 어떤 영양물질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체리나무의 열매처럼 그렇게 무한한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클의 시스템, 그런 디자인을 말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이 있나요? 평택에? 없어요. 요즘 막 유행이어서 막 생기고 있는 추세던데 곧 생기겠네요.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제가 조금 뭔가 멋지게 영어를 써놨는데 순환경제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서큘러 이코노미이고요. 커다란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생태계적 순환, 하나는 기계적 순환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소비성 물품의 생태계적 순환
순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성 물품, 예를 들어 생활에서 쓰이고 소모가 되는 물건들을 말합니다. 뭐 옷, 날적 소모가 되고, 뭐 비누, 음식 등등 소모가 돼서 없어지는 물건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자연재해에서 생산을 하고 생산을 한 것들이 사용이 되면 다시 이렇게 자연적인 분해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자연적인 분해가 다시 원재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순환경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사실 자동차가 나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 플라스틱 등 화학적 제품들로 만들어진 물건들은 이제 기계적 순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적인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생산이 되어서 사용이 된 후에 테이크백, 다시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시 가져간 것들이 재조립되고 재가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원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순환의 경제를 뜻하는 두 가지 서클입니다. 근데 여기도 그렇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까요? 이렇게 제작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썩어서 다시 버섯이 될 수 있는 옷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고 부셔져서 다시 만들 수 있는 컴퓨터가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가 진짜 가능한가? 이걸 우리가 가능해야 할 맛이 나는데, 할 수 있겠다 싶어야 이제 저희가 할 맛이 나는데, 그죠? 저희 사실, 대나무 뚜껑이라든지, 대나무 빨대라든지 그런 스테인리스 빨대를 사면 포장재는 다 비닐이잖아요. 비닐 뜯어서 저희 꽂아서 쓰잖아요. 이게 지금 이 플라스틱 왕국에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저는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발견한 또 하나의 개념인데, 레스 웨이스트라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제로 웨이스트와 레스 웨이스트, 이 두 가지의 어떤 상관관계는 어떻게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웨이스트 진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개인의 노력이 모여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사회의 변화가 진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고, 그 뒷받침을 밟따라오는 기업의 실천과 변화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나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레스 웨이스트를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환경을 생각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떤 환경운동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과 운동, 이렇게 하는 순간 굉장한 굳은 결심과 의지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굳은 의지 필요 없거든요, 사실. 고기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되고, 그리고 고기 말고 다른 거 맛있는 거 많으니까 그런 거 먹으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며칠 하다가 그러면 다음 주에는 도시락을 싸서 다녀보는 거죠. 도시락 싸서 다녀보고, 그러다가 텀블러 들고 다니고, 그러다가 빨대가 좀 그러면 빨대 들고 다니고, 손수건 들고 다니고, 약간 이렇게 간단하고 쉽고 가볍게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게 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큰 꿈은 제로 웨이스트지만 거기에 가는 길에 있어서 이 힘찬 뜀박질은 금방 숨이 차고 나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좀 살살 걸으면서 음악도 듣고 자랑도 하고 추구짝에 있다 이렇게 자랑도 하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런 실천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는 큰 꿈, 그리고 가는 길에 있어서 레스 웨이스트가 무조건적인 방법이 돼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했나요? 30분, 아니, 1시간 정도가 남았는데, 준비해온 말씀을 제가 다 드려가지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되게 그 수면 밑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다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했습니다. 네. 마이크를 대고 질문해봐요. 어떻게 방송이 안 들리죠? 그러니까 아까 마이크 안 들고 하니까 소리 안 들린다. 이게 제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가 저는 잘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 플라스틱 음악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너무 좋은 거리를 발견을 했어요. 프레셔스 플라스틱이라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를 해주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는 이 시스템과 한국 사회의 교차점을 저희가 찾아봤어요. 한국 현대사회의 교차점과 이 두 개의 교차점을 찾았을 때 작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선별장으로 이제 우리가 분리배출하는 쓰레기들이 다 모입니다. 뭐 플라스틱, 유리, 종이, 나무 다 모여서 엄청 큰 컨베이어 벨 뒤로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 손으로 직접 골라내요. 재활용이 될 만한 것들을.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작은 플라스틱은 골라내기가 어렵겠죠. 되게 크고 빠른 컨베이어 벨트 위로 굴러가니까 생수, 투명한 플라스틱들, 그 중에서도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골라내다 보니까 그 플라스틱들이 다 결국 그냥 일반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피클통 그런 작은 것들은 골라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이게 한국 분리배출률 되게 높거든요. 한국 분리배출률 되게 높은데 그만큼 일회용품 사용률도 또 높아요. 세계 2위예요. 비닐봉지 사용률이 세계 2위. 이렇게 조그만한 나라에서 세계 2위. 그 교차점이 이제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보자였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보자였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모을까 하다가, 그러면 각자 모을 사람들을 우리가 또 모으자라고 해서 청색클럽을 만들어서 모으게 됐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플라스틱이 골라내기 힘들어서 재활용이 안 되는 거야? 아니면은 우리나라 재활용 만드는 기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재활용에 쓰이는 기계 자체가 어디든 조금 그럴 것 같은데, 플라스틱 재질별로 모여야만 재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투명한 페트병의 경우도 투명한 페트병만, 초록색 페트병의 경우도 초록색 페트병만, 약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페트는 PET라고 하는 재질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뚜껑과 병 목걸이, 거기는 또 HDPE예요.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라벨은 보통 PP거든요. 그리고 PP가 본드로 또 붙어 있어요. 이 페트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붙는 라벨, 병뚜껑 이런 것들이 다 오염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 재활용 프로세스가 조금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재활용을 할 만하게끔 생산을 사실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이시스인가? 그 분홍색 병뚜껑이 있는 생수병 라벨
떼서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라벨 없는 생수병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병뚜껑은 그래도 나온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스틱은 안 쓰는 게 제일 좋다. 네, 재활용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현재. 꼬리가 묻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그걸 왜 다 헹궈서 내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실 왜 그걸 우리가 헹궈서 내야 할까? 그냥 집에서 헹구는 것도 그걸 깨끗하게 헹구려면 몇 번을 헹구면 물 소비가 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왜 재활용하는 그 시스템 자체에서 우리는 그냥 내고 거기서 착착착 분리하고 씻고 이렇게 다 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그 불편함을 너무 많이 감당하게 하니까 열심히 하다가도 가끔 그냥 휙 버리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 사용에 물 소비를 또 어찌 할 거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우리한테 자꾸만 이렇게 소비자에게 강요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플라스틱이 되게 싸잖아요. 플라스틱이 저는 너무 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쓰고 쉽게 버리고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로는 플라스틱의 어떤 환경 부담금을 조금 더 높여야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책임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어떤 원목 책상을 살 때 원목 책상이 요즘 비싸잖아요. 나무 원목인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곱게 사서 오래 쓰고 곱게 쓰잖아요. 근데 플라스틱 비누 받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안 쓰잖아요. 2,000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플라스틱의 가격의 환경 부담금, 그러니까 썩는데 50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500년의 시간의 값을 조금 더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리고 생산할 때, 소비할 때 어떤 책임감을 조금 더 올려주면 플라스틱의 소비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로는 사실, 플라스틱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이 자꾸 이렇게 신경을 써서 분리배출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게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 플라스틱 재활용을 책임을 자꾸 소비자한테만 묻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플라스틱 새 거 만드는 게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든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기업 석유회사들의 어떤 그런 농간이죠. 그게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 쓰레기대란 났을 때 중국에서 수입을 일체 막고 그때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국내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랬던 것들의 기억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은 정책과 기업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어떤 개선되지 않는데 사실 저는 소비자들이 책임을 조금 더 느끼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 낭비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보다는 플라스틱을 내가 샀으면 조금 더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게 처음부터 필요하다. 그래서 값을 근데 플라스틱으로 다 만들어서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선택지가 없잖아요. 맞아요.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지가 진짜 없어 보여요. 사실 막 다이소 가면은 다 플라스틱인데 선택지가 다른 게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요즘 들어서 선택지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이 엄청 길었던 그 장마와 이 코로나와 산불이 되게 또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 겪으면서 이게 기후위기이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요즘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이제 조금 더 키워내는 게 플라스틱 방앗간 같은 활동이고 플라스틱을 생산을 줄이고
기업들이 플라스틱 생산에 어떤 제한을 걸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 생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거기를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스 플라스틱으로 조금씩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아예 제로 플라스틱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면은 네. 그 생수가 우리가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수를 쉽게 길에서 가게에서 사 먹기 시작한 게 아주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불과 한 20년?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생수를 이렇게 팔지 않을 시대에도 물을 먹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생수를 많이 팔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자체가 생수 판매를 금지하면 그 플라스틱 사용률도 엄청 줄 것 같거든요. 그런 정책으로 막 밀어붙이거나 이런 건 생각이 없으신가요? 제가 서울에 사는데 아리수 먹으라고 한참 엄청 했거든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근데 그게 한 4년, 5년 전에 막 이렇게 페트병으로 나와서 홍보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작년인가? 인천에 빨간 수돗물 나왔다. 뭐 들으셨죠? 약간 그런, 사실 생수를 저는 생수를 안 파는 시대를 보지는 못했고 이제 앞으로는 공기를 파는 시대가 나올 거라고. 공기 이미 팔잖아요. 알프스 공기 팔더라고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되게 비싸요. 그렇게 자꾸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은 사실 지구의 것들을 소모하기만 하고 사는데, 생수를 팔지 않도록 제도를 거는 것에 이제 생수의 소비가 점점 줄면 생수를 사람들이 덜 팔지 않나? 삼다수가 생수를 덜 뽑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수를 좀 덜 사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생수를 덜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브리타의 브리타 아세요? 네, 브리타를 그렇게 해야 되나?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 어떤 그렇게 급진적인 해결 방안이, 네, 저희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생수를 팔지 않게 한다. 저희 환경운동연,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분들께 한번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지면 그걸 고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뭔가 이제 그게 없을 때는 예전에도 그냥 애기들 입고 다닐 때 물을 싸들고 다녔지만 지금은 그냥 어디든지 흔하게 사니까. 네, 맞아요. 저는 좀 이렇게 레스 웨이스트도 생활 방식으로 가는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좀 강력한 그런 것도 같이 가야지 않으면 맞아요. 레스만 하다가는 망하기 직전. 맞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 조금 딱 갈림길의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망하느냐, 어떻게 새로운 어떤 다른 기회를 찾느냐. 우리는 여기 지금 딱 서 있는데, 개인의 노력들이 계속 모이면 이게 사회적 담론을 만드는 어떤 물꼬를 튈 수 있거든요. 아까 보신 것 1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1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모아서 그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생수병을 그냥 아예 팔지를 말자, 그렇게 말해볼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모아내는 작업을 환경영합도 플라스틱방앗간도 생협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SNS에서 아까 서비스 뉴스나 그걸 보고 되게 진짜 획기적이다. 정말 우리 평택에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막 그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하고 형태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 생각보다. 금형도 뭐 200만 원이 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자원봉사도
이제 열심히 해서 보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쓰레기가 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조사는 좀 안 해보셨나요? 이거를 보내드리면서 그런 문의가 간혹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부셔져서 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저희에게 다시 보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아까 보셨다시피, 플라스틱 병합관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색채가 되게 예뻐요. 되게 갖고 싶은 그런 색채들이라, 그리고 또 주 대상층이 20, 30대 여성이다 보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템에 액세서리류가 많았어요.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뭐 그립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장신구들, 벨트,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액세서리류에 대한 제안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사실 만들 수 있거든요.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는데 사용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물건을 끝까지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그런 제품, 그리고 뭐 비누 받침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활 속에서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단순하게 기호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물품이 아닌 것들을 저희는 계속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버려지게 될 때는 저희에게 보내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또 갈아서 판재를 만들거나 다른 걸 만드는데 쓰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그렇지만 왜 집에 텀블러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텀블러가 쓰레기가 되고 있듯이 이제 그런 거를 보낼 때마다 받고 보낼 때마다 받으면 그것 자체가 집에 또 쌓이는 그런 네네, 그런 문의도 있었어요. 그런 문의를 주실 경우에는 안 받으셔도 되는데 받으셔서 주변에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꼭 전해주시라고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종류는 다 다양한가요? 금형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이 조금 있는 경우는 그 사출기라는 기계의 경우는 가열을 해서 금형에다가 주입을 시키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가열을 하는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제품 디자인 영역은 또 이제 프로의 영역이 어떤 3D 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사출을 테스트해보고 진행해보고 다시 하면 수정 약간 이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비까지 들어가 그렇게 좀 고액의 금액이 발생을 한 경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여기 소규모로 마을 공동체라든가 이런 이렇게 자그마한 소규모 집단이 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큰 편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안해드린 방법처럼 나 이런데 프레셔스 플라스틱 검색하면 막 믹서기 같은 걸로 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청 그렇게 크게 만들기 어려운 기계들도 아니고 그래서 뭐 분쇄까지만 한다. 아니면 세척까지만 한다. 세척 모아서 분류하고 세척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품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한다 하는 식의 것들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평택을 근처에 제가 어떤 인프라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디자이너 그룹이라든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하는 곳이나 교육도 진행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예를 알려드리면 이거를 가지고 재료를 사서 뭔가를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재료를 못 모으는 그런 케이스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를 모아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해서 네. 어떤 상품화를 네. 획기적인 아이템을 만들면 네. 사업적으로도 좋겠네요. 네, 판매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네. 근데 이거를 만드실 때 있어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일단 사업적으로 다 이렇게 하시면은 재가공하는 과정에 그 가열이 필수인데 플라스틱 가열하면 냄새라든지 환기가 정말 중요해서 저희는 그
그 전문가용 마스크 쓰고 곡을 쓰고 그 삼겹살집에 그 후드 아시죠? 그거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환기를 굉장히 신경 써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했다가 쫓겨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주거지 가까이에는 좀 네. 그래서 공장이 이거 하는 의료람이 천신동에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플라스틱을 녹이고 가열하고 거기에 또 진짜 안 좋은 오염원이 많이 발생이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연기나 뭐 이런 냄새가 네. 네. 냄새가 나요. 심해요?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그 냄새를 뽑아내면서 이제 필터 달 수 있거든요. 환풍기에 필터 달아서 저희는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위가 가정집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는 이게 주차장으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환풍 시스템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지하 1층이었는데 그 위 집들에서 냄새가 난다고 저희에게 들어온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고 있는 다른 단체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거기는 이제 이런 환풍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놓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더라고요. 네. 네. 지원서. 네, 지원을 하고 지금 계속 비용은 발생하겠네요. 한국연합 거기에서. 진행하는데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지원 사업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그거를 기초 삼고 베이스 삼아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라. 그 시드머니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준비해야 하죠. 저희의 큰 과제예요. 네. 사실 저희는 이거를 판매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판매를 좀 시도를 해볼까라고 내년에는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해서 나오는 지금 그 튜브짜기 같은 경우에는 이 캠페인 참여하신 분들 리워드로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카라비너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상품으로 저희가 쓰고 있어요. 댓글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들로 쓰고 있고 그리고 그 비누거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원학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환경연합에 회원이 되시면 플라스틱 방앗간에 굿즈를 드립니다. 라는 용도로 쓰고 있고 판재는 이제 작은 소가구 뭐 선반이라든지 하는 어떤 그런 소가구를 제작해보는 공모전을 준비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품 디자인 이쪽이 없어서 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들 보면 모빌 같은 것도 만들고 책꽂이 만들고 키링 같은 거 많이 만들고 하더라고요. 플라스틱을 네. 사실 플라스틱이 만드냐 아니면 그 봉투권 갈아서 만드냐 그 차이라서 사실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에게 나눠주거나 질병 이벤트를 막연히 그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또 사업적으로 해보고 사업적인 아이템이 연결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거를 만들어서 도움되는 쪽으로 쓰는 거랑 방식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이 비영리 민간단체다 보니까 서울환경연합이 어떤 그렇게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조금 지향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서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인식의 시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캠페인을 저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캠페인이 제도적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 활동을 저희는 하고 있는 거라서 판매를 해서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저희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프레셔스 플라스틱 충남 생겼더라고요. 대전이랑 충남에서도 프레셔스 플라스틱 충남이라고 하시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들이랑 비슷한 걸 가지고 진행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랑 어떤 연고는 없고 어떤 커넥션은 없는데 진행을 하고 계신 걸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거 보시고 이렇게 저희처럼 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단체인지 어떤 단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그 단체들에서 만들어진 활동인 것 같기는 하고, 네. 제가 집이 대전이다 보니까 네,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개인이나 단체에서 그런 걸 모으고 뭐 수축해가지고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어느 단체가 그거를 필요로 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는 저희가 그게 내년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담당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는 어떤 걸 진행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맵핑을 것들을 이쪽으로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저희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검색도 하실 수 있게 연락처라든지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저희 유튜브 보셔도 유튜브나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보셔도 소식을 좀 빠르게 보실 수 있어요. 네, 홈페이지 주소는 pp서울.com입니다.